안녕하세요. 저는 펄시수학 전문학원 고등부 전임 강사 이수영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 시행된 2026년 7월 2일 목요일에 시행된 선일여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공송수학 1 분석, 간단한 총평 및 분석, 그리고 주요 문항 문제풀이, 그리고 대비, 다음 시험은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험 치른, 또 수학시험 치른 우리 선일여고 학생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바로 한번 간단한 총평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 난이도는 어땠냐? 중에서 중상 요 사이 어딘가 정도의 느낌입니다. 물론 뭐 되게 쉬웠다 그런 난이도는 아닌데,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이 주변 학교들의 난이도랑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좀 많이 어려운 문제는 덜 하고, 그리고 충분히 풀만한 문제들이 많지 않았던 시험이었나.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쉬운 문제만 잔뜩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에서 중상 정도 사이에 좀 느낌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객관적인 난이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 경향은 중간고사와 유사합니다. 출제 경향 자체는 중간고사 때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뭐 중간고사 때 선일여고 학생들은 당연히 잘 기억하고 있겠지만, 교과서와 부교재의 비중이 아주 높았죠. 마찬가지로 이번 기말고사에서도 대부분의 문항, 100%는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문항이 교과서 및 부교재에 변형 연계되어 출제가 되었고, 근데 꼭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만 전부 나오는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외부 문항들도 있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객관식 18번 문항, 그 다음에 마지막 서술형 3번, 이런 문항이 부교재 외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이 두 문항이 가장 배점도 높고 배점도 가장 높고, 그리고 가장 뭐 난이도가 어려운 편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변별력을 요구하는. 그래서 결국 최상위권 확실하게 1등급을 받아야 되는 친구들은 결국 이런 부교재 외에서 나오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뭐 그런 이제 구조로 출제가 되었고요. 뭐 이 번호가 나온 김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요 객관식 18번 경우의 수 단원에서 출제된 문제인데, 우리 학원에 또 좋은 교재가 있죠. 그래서 기출들을 좀 모아놓은, 여러 학교의 기출들을 모아놓은 그런 교재에서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타 학교 기출에서 이미 나왔던 문제랑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원 교재에 이미 있었던 문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을 불문하고 다 풀렸던 그 다른 학교 기출에 있었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서술형 3번은 또 할 얘기가 많죠. 제가 지난 중간고사 때 시험을 앞두고 한 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앞두고선 최신 모의고사, 그 당시에는 이제 3월 모의고사였는데, 문제들에서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 좀 위주로 이제 풀어주고선 이 시험을 이제 쳤는데, 나왔었죠. 중간고사의 마지막 문제도 서술형 3번도 최신 모의고사 기출에서 나왔었는데, 풀어줬는데 분명히 이제 모든 반에서 또 제가 이제 풀어드리고 했었는데, 이게 또 그새 또 시간이 조금 며칠 지났다고 좀 틀려온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는 완전 그냥 바로 짚고 전 시간대 다시 또 올해 최신 모의고사 기출들만 따로 모아서 어려운 문제들을 풀이를 했는데, 거기에 있었던 문항이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적중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 당연히 최신 모의고사 기출은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올해 2026년 6월 고1 모의고사 20번 문항을 조금 더 완화시켜서
중간 때도 완화시켜서 내셨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최신 모의고사 기출에서 어려운 문항인데 조금 더 완화시켜서 내셨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직보 때 다시 한번 이거 최신 문제 프린트도 드리고 각자 또 겐톡으로 따로 또 풀이한 영상도 다시 보내줬었는데 하여튼 그 문제가 이게 서술형 3번 배점 8점짜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잘 복습한 친구들은 잘 맞췄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 단원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항상 서술형에 나오는 증명 있죠. 그래서 조합의 성질 관련한 그런 증명. 그래서 서술형 2번 증명 문제가 나왔었고 조합의 성질 증명하는 문제 마찬가지로 직보 때 다시 한번 강조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은 크게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등식, 그 다음에 경우의 수 단원, 순열 조합을 포함한, 그 다음에 행렬 이렇게 네 파트인데 행렬은 뭐 요건 뭐 직보 때도 강조했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렬 단원은 좀 상대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됐습니다. 다른 단원들에 비해서 좀 평이한 편이었고, 진입 판단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행렬에서 이제 16번이었나요? 진입 판단,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는 진입 판단 문제 있었는데, 제가 마찬가지로 시험 전날 직보 때 개꿀팁 하나 알려드린 거, 실수 스몰 a, 스몰 b에 대해서 이런 게 만족하는 순간 a, b랑 b랑은 똑같다. 곱셈에서의 교환 법칙이 원래는 일반적으로 성립 안 하지만 성립하는, 요거 이용하면은 바로 디귿번이 바로 해결되는 뭐 그런 또 직보 때도 또 말씀을 드렸던 게 또 나왔다. 어쨌든 행렬은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 그래서 출제 경향 자체는 중간고사 때와 유사합니다. 교과서 부교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럼에도 가장 배점이 높고 최상위권을 가르는 1등급을 또 가르는 이런 문제들은 또 당연히 외부에서 또 출제가 된다. 그래서 등급컷은 어떨 것 같냐? 이게 참 제가 함부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어제 친 시험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보는 또 난이도랑 학생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난이도는 당연히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중간고사 때와 비슷하지 않을까, 중간과 왠지 그냥 비슷하지 않을까, 뭐 난이도나 이런 걸 봤을 때 비슷하지 않을까. 물론 뭐 이걸 제가 정확히 맞출 수는 없죠. 뭐 그래도 상위권 기준으로 1컷이 뭐 한 80 초중 정도? 뭐 80 초중 정도? 1등급 컷이 기말교사 기준으로 그냥 요럴 정도 되지 않을까, 뭐 감히 뭐 예상을 해보면 그냥 이럴 것 같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 자체는 중간고사 때와 유사했었다. 자, 그럼 이제 주요 문항들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객관식 18번 문항입니다. 객관식이 20문제였는데 마지막 20번보다도 요 문항이 배점이 더 높았고요. 난이도도 굳이 따지자면 이게 20번보다도 좀 더 난이도가 있지 않았나.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원 교재에 있었던 타학교 기출에서 있었던 문제입니다. 거의 유사한 형태로 출제가 되었고, 자, 경우의 수 단원이죠. 자, 보도록 할게요. 어른 3명과 어린이 3명으로 구성된 가족이 캠핑 중 서로 다른 2개의 텐트에 나누어 잠을 자려고 한다. 일단 어른 3명, 그 다음에 어린이 3명, 자, 그 다음에 6명, 대가족이네요. 자, 그 다음에 캠핑 좋죠, 요새 날씨. 서로 다른, 요건 중요한 포인트죠. 서로 다른 2개의 텐트에 나누어서 잠을 자려고 한다. 자, 각 텐트는 최대 4명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텐트마다 적어도 1명의 어른, 아이들만 또 재울 수는 없죠, 안전상. 그래서 각 텐트마다 적어도 1명의 어른이 포함되어야 할 때, 자, 이 6명을 2개의 텐트에 나누어서 배정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봅니다. 자, 일단 서로 다른 2개의 텐트입니다. 이런 건 이제 중요한 키워드죠. 그래서 텐트 2개를, 자, 텐트 2개를 A 텐트, 그냥 이렇게 할게요. B 텐트. 자, 이제 제가 이름을 붙였다는 거는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의 텐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른이 3명인데 각 텐트에 적어도 1명. 그러면 적어도라는 키워드가 보이면 우리는 이미 세뇌를 당해 있기 때문에 적어도니까 전체 가지수에서
문제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반대되는 가지수를 세서 빼는 거가 일단 떠오르긴 하는데, 사실 이 상황에서는 어른이 3명이고 텐트가 2개이기 때문에 그냥 어른 2명이랑 어른 1명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3명이기 때문에 그냥 2명이 어떤 텐트 들어가고 나머지 1명이 나머지 텐트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굳이 이런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전체 가지수에서 반대되는 가지수를 빼야 돼, 무조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냥 항상 융통성을 가지셔야 되고, 그래서 자, 어른부터 일단 나눠 볼게요. 어른 3명을 2명 1명으로 쪼개야 되죠. 2명 1명으로 쪼개야 됩니다. 자, 그게 3C2죠. 그래서 3C2. 어른 3명이 있는데 2명 1명으로 조를 나누는 가지수. 그래서 이제 어른 2명이 있습니다. 어른 2명, 어른 2명, 그리고 또 나머지 어른 1명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 경우에서 문제는 헷갈리면 이렇게 그려서 푸세요. 이렇게 그려서 푸는 거랑 그냥 푸는 거랑 정답률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명과 이렇게 1명이 있는데 이 두 텐트에 나눠서 배정을 해야 되죠. 2팩이죠. 2팩. 그래서 이 2명이 A 텐트 들어가면 자동으로 1명은 B 텐트 들어가고, 반대로 이들이 B 텐트 들어가면 자동으로 여기 A 텐트 들어가고, 그래서 요게 어른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2명을 A 텐트에다가 어른 2를 배치할게요. 어른 2를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어른 1명이 이렇게 가는 거죠. 요게 이제 어른 3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어른 3명. 자, 그럼 이제 아이들이 남았습니다. 편의상 아이들은 조금 그냥 편의상 그냥 동그라미로 할게요. 아이들. 물론 서로 다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3명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어린이 셋을 요 텐트 2에다 다시 나눠서 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각 텐트는 최대 4명까지입니다. 그러면 요 2명 있는 텐트랑 1명 있는 텐트 어른, 자, 각각의 A 텐트가 지금 2명이죠. 그래서 B 텐트. 여기에 이제 어린이를 배치할 겁니다. 어린이 3명을 배치할 건데, 여기에는 최대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 2명까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 1명이죠. 그러면 어린이를 여기 1명만 배치해도 되죠. 어린이를 1명만 배치해도 되고, 그러면 여기는 2명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1명도 배치 안 할 수도 있죠. 여기에 3명이 다 들어가는 것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어린이 셋이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최대 4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렇게 3가지 상황이 나오죠. 그래서 어린이 3명을 지금 이 상황에서 배치하는 가지수가 크게 이렇게 3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되겠죠. 절대 중복되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요거랑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요 상황, 자, 어린이 3명인데 이 셋 중에 2를 여기다가 배치하면 됩니다. 셋 중에 여기 갈 2명 고르는 거 그냥 3C2죠. 3C2. 그래서 만약 제가 이렇게 2명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나머지 1명 자동으로 일로 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 이 중에서 여기 들어가 1명 고르는 거 그냥 3C1이죠. 만약 제가 이 친구를 골라서 여기다가 배정을 하면 나머지 2은 자동으로 일로 가면 됩니다. 다음 마지막, 이 3명 전부 다 그냥 일로 보내는 거 당연히 한 가지죠. 한 가지. 그래서 각각은 요게 3이고 요게 3이고 얘는 그냥 1이고요. 그럼 요거를 더하시면 7이네요. 그래서 최종 답은 3C 3 곱하기 2, 그래서 6 곱하기 더한 7, 그래서 42가지 가지수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항상 문제 키워드는 잘 보셔야 됩니다. 서로 다른 2개의 텐트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각 텐트에 최대 4명이라고 했고, 텐트마다 적어도 1명의 어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른을 먼저 3명을 배치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어린이를 배치하는 가지수를 구한 다음에 곱의 법칙으로 이제 갔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객관식 경우의 수에서는 좀 까다로웠던 문제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객관식 마지막 20번 문항입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이 유형을 처음에 경우의 수 단원에서 좀 까다로워하고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초반에 많기 때문에, 또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 중에는 뭐 예비고1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막 경우의 수 단원을 기말고사를 대비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서
문항을 또 객관식 마지막 문항이기도 했고 선정했습니다. 자, 근데 배점은 아까 풀었던 18번보다는 오히려 낮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유형을 훈련이 됐으면은 사실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문항이다라는 겁니다.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색칠놀이 유형이죠. 경우의 수에서. 자, 오른쪽 지도와 같이 4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진 어떤 도시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어떤 도시인데, 뭐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뭐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자, 이 4개의 행정구역을 서로 다른 3가지 색으로, 3가지 이하의 색이래요. 그러니까 꼭 3가지를 다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색을 중복할 수도 있고요. 일단 영역이 4개인데 어떻게 3가지 색을 중복을 안 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중복은 가능해야 되고 일단 서로 다른 3가지 색으로 여기를 칠할 건데 이런 색칠놀이 유형의 전형적인 룰이죠. 서로 다른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있는 구역은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된다. 구분이 되게. 자, 그리고 경계선을 공유하는 경우만 인접한 영역이다.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 예를 들면 지금 A랑 C는 선이 인접하진 않죠. 딱 점만 지금 딱 공유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이제 이웃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인접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유형인데 자, 기본적으로 이런 색칠하기 유형에서 잘 보셔야 되는 유형이죠. 그래서 어렵다기보단 중요해서 그냥 보는 겁니다. 자, 일단 자, 이런 색칠하기 유형의 공통적인 원칙은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보통 저는 이걸 수업할 때 핵인싸라고 얘기하는데 핵인싸부터 이제 칠하는 거죠. 칠하는 순서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A도 2군데랑 붙어 있고 B도 2군데랑 붙어 있고 C도 2군데랑 붙어 있고 D도 2군데랑 붙어 있어요. 전부 다 2군데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시작해도 전혀 상관이 없고, 자, A부터 칠하는 가지수. 자, A 서로 다른 3가지 색입니다. 3가지. 그래서 A에 칠할 수 있는 색은 3가지입니다. 3가지. 그래서 제가 뭐 흰색을 칠했다라고 할게요. A에다 흰색을 칠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를 칠해 볼게요. 자, B는 A랑은 다른 색을 칠해야 되기 때문에 3가지 색 중에 흰색을 제외하고 2가지. 자, 그리고 여기서는 곱의 법칙으로 가시면 되죠. 여기에 내가 색깔을 흰색이 아니라 다른 색을 칠하든지 간에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은 동일하기 때문에 곱의 법칙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다가는 하얀색이 아닌 이제 노란색 이렇게 색깔 2개를 벌써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를 칠할 건데 C를 칠하려고 보니까 일단은 이웃한 거는 B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칠해져 있는 거는. 그래서 노란색을 피해야 돼요. 근데 노란색을 피해야 되니까 노란색만 빼고 2가지다 라고 하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D를 칠할 텐데 내가 여기다가 만약 흰색을 칠하면 여기는 2가지가 가능하고 흰색이 아니라 빨간색을 칠하면은 1가지만 가능하고 D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이게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케이스를 분류하는 거죠. 이런 유형. 그래서 이 C의 영역의 색깔이 A랑 같냐, A랑 다르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케이스를 분류하는 거죠. 첫 번째는 A와 C가 같은 색깔일 때.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럼 두 번째는 A와 C가 다른 색깔일 때.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의 수는 더하시면 되겠죠. 더하시면 되고 이렇게. 그리고 절대 중복될 일은 없습니다. A랑 C랑 같은 상황과 안 같은 상황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요 상황에서의 이제 C를 칠하는 가지수는 무조건 A랑 똑같은 색 칠해야 됩니다. 인권이 없어요. 무조건 얘가 칠하는 거 따라서 칠해야 된다고. 무조건 1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그랬을 때에 이제 D의 가지수는 흰색만 피하면 되죠. 그래서 2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A와 C와 이제 다른 상황에서의 이제 C의 가지수는 기본적으로 노란색을 피해야 되는데 흰색도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의 색을 전부 피해야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 한 색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1가지 색깔. 그랬을 때의 D는 흰색도 피해야 되고 빨간색도 피해야 되고 노란색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1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하시면 답이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1, 3이다 해서 몇 가지? 18가지다. 이게 이제 답이 될 겁니다. 자, 뭐
이렇게 이제 푸셔도 되고, 좀 요 유형이 익숙하시다면 요 유형이 당연히 모든 문제집에도 있는 유형이고, 예, 이 그림이랑 이런 상황 자체는 교과서 수행평가였나요? 교과서에서 이제 따온 거긴 한데 웬만한 문제집에 다 있는 그림이죠. 두 번째는 그냥 애초에 이러한 유형이 조금 훈련이 되셨다면 그냥 바로 얘네 둘의 색깔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물론 AC가 아니라 BD를 기준으로 해도 됩니다. 저는 AC를 기준으로 할게요. 얘네들의 색깔이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상황이 바뀌어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할게요. 첫 번째는 A와 C의 색깔이 같을 수 있고, 두 번째는 A와 C의 색깔이 다를 수 있죠.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경우에서 구한 다음에 더하시면 되죠. 당연히 중복은 안 되고. 자, 그래서 A와 C가 같을 때, 그러면 얘 색깔 정하는 순간 얘 색깔이 정해지죠? 그래서 그냥 세 가지. 요게 이제 A와 C의 색깔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색깔이 똑같아요. 예를 들면 둘 다 흰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몇 가지? 두 가지고, 여기도 몇 가지? 두 가지입니다. B랑 D랑 두 가지다. B랑 D도 전부 두 가지다. 그래서 요게 12가지가 나오고, 자, 이번에는 A랑 C랑 다릅니다. A랑 C랑 달라요. 그러면 서로 다른 세 가지의 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색깔 두 개를 택해서 나열하는 거죠. A랑 C는 다르니까. 흰색, 빨간색 다르고 빨간색, 흰색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3P라고 쓸 수 있죠. 3P. 서로 다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색을 골라서 나열하는 거. 이게 A랑 C를 색칠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흰색이랑 빨간색을 여기 이렇게 칠했어요. 그럼 무조건 노란색입니다. 그냥 한 가지입니다. B랑 D는 무조건 한 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6가지죠. 그래서 요거 더 하시면 되죠. 18가지다. 이렇게 이제 하셔도 괜찮죠. 그래서 이 문항 자체는 좀 이런 유형 중에서는 기본이 되는 그런 그림인데 좀 중요한 유형이라 풀이를 했습니다. 객관식 마지막 문제이기도 했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서답형 3번 마지막 문항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가장 최신 6월 고1 모의고사 20번 문제를 좀 더 쉽게 완화시켜서 내신 문항이고요. 배점이 8점입니다. 객관식에서 배점 제일 높았던 게 4.5점이었는데 배점이 8점짜리입니다. 당연히 통으로 비워두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자,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절대값 m이 1 이상 3 이하, 그 다음에 n은 1 이상 6 이하라고 했고 정수 mn입니다. 정수 조건은 아주 특별한 조건입니다. 정수 mn에 대해서 자, 연립부등식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연립부등식 두 개를 줬고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딱 하나가 나와야 된다. 딱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그걸 만족하는 m,n 순서쌍의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일단 기분이 좋죠. 인수분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부터 좀 해를 내볼 건데 일단 최고차항 개수가 m입니다. 최고차항 개수가 자, 그리고 0은 안 됩니다. 절대값 m이 1이랑 3 여기에 있다는 거는 m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의 n도 일단 몇 개 써놓아 볼게요. 1, 2, 3, 4, 5, 6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시간만 있으면 m도 6가지고 n도 6가지니까 36가지를 다 해봐서 되는 거라 하면 되는데 시험에서 당연히 그렇게 풀 수는 없죠.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일단 다시 자, 이 부등식 첫 번째 부등식은 m분의 3이라는 경계와 마이너스 m이라는 경계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 위에다 써볼게요. m분의 3과 마이너스 m이라는 경계가 나오는데 일단 당연히 둘 중에 누가 더 큰지가 궁금해야 되는데 확실하지 않을 때는 케이스를 분류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얘랑 얘는 부호가 반대입니다. 부호가 반대라고요. 한 놈이 플러스면 한 놈이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0은 안 되고 따라서 그냥 케이스를 두 가지로 쪼개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m이 양수일 때는 자, 그냥 이제 오른쪽에다 크게 쓸게요. 첫 번째
m이 양수일 때는 자,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도 플러스입니다. 이 문제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 최고차항 계수가 m이라는 겁니다. 그럼 최고차항 계수도 양수니까 식이 0보다 이상이다니까 작은 놈보다 이하거나 큰 놈보다 이상이다. 이렇게 해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자, 작은 놈인 마이너스 m 보다는 이하거나 큰 값인 m분의 3보다는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m 값이 양수니까 가능한 일단 m 값은 저걸 만족하는 정수 m 중에 양수는 1, 2, 3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m 값이 음수일 때는 자, 요거 최고차항 계수입니다. 자, 그럼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식이 0보다 이상이지만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니까 부등식의 해 형태는 뭐뭐 이상, 뭐뭐 이하 이렇게 이제 바뀌죠. 그래서 이때는 자, n분의 3 값이 더 작기 때문에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n분의 3 이상 그리고 마이너스 m 이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걸 만족하는 m 값은 기본적으로 마1, 마2, 마3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은 좀 심플하죠. 두 번째 부등식은 경계가 n이랑 3입니다. 그래서 일단 n 값이 3보다 크냐 작냐 같냐에 따라서 크게 케이스는 세 가지인데 요거 좀 빨리 처리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n 값이 3이면 x-3의 완전 제곱이 0보다 작다. 그런 부등식의 해는 없습니다. 따라서 n값이 3은 시작하자마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등호가 없거든요. 그러면 n값이 3이랑 이웃한 정수인 2 또는 4일 때를 보시면 n값이 2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n값이 2면 2보단 크고 3보다 작다. 두 번째 부등식에가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 만족하는 정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n값이 2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n값이 3이랑 이웃한 정수인 4일 때는 두 번째 부등식에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마찬가지로 정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없겠죠. 한 개가 아니라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3이랑 이웃한 정수인 2랑 4도 그냥 바로 지우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가능한 n값은 1이랑 5랑 6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도 그냥 바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요 두 번째 부등식도 n값이 1이면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고 n값이 5면은 3보다는 x가 크고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고 n값이 6이면 3보다는 x가 크고 6보다는 작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부등식이. 그럼 사실 n값이 1일 때 요거를 만족하는 정수 x는 2밖에 없어요. 이 두 번째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2밖에 없다고요. 5일 때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정수는 4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n값이 6일 때는 3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정수 4랑 5 이렇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하, 그러면 n값에 따른 두 번째 부등식의 정수근을 이렇게 지금 빠르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 상황에서 각각의 n값에 해당되는 공통의 정수해가 하나만 나오는지만 따져보면 되겠네요. 제가 말을 길게 했는데 그냥 바로 그려서 해볼게요. 자, 다시 m값이 양수일 때의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이렇게 생겼죠. 마이너스 m 요거는 지금 음수인 상태고 얘는 플러스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m보다는 이하 그 다음에 m분의 3 보다는 이상이다. 요게 첫 번째 부등식의 해고요. 자,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자, m값이 1, 2, 3이 가능한데 m값이 1, 2, 3이 가능한데 n값은 1, 5, 6이 가능하니까 n값을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n값이 1일 때 그때의 가능한 m값. 자, 그럼 바로 해볼게요. n값이 1이면
두 번째 부등식에서 정수해가 2밖에 안 나와요. 2밖에 안 나온다고. 그럼 이 첫 번째 부등식의 해에서 2가 포함되면 됩니다. 얘가 포함되면 된다고요. 자, 그럼 이제 m에다가 1부터 집어넣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요게 3으로 바뀌죠. 그럼 3 이상. 그 다음에 얘는 음수니까 볼 필요 없어요. 얘는 그냥 무시하면 돼요. 얘는 이제 쳐다볼 필요가 없어. 어차피 우리가 나와야 되는 정수근은 전부 다 양수기 때문에 여기는 상관이 없어. 그러면 이제 다시 m값이 1일 때는 요게 3이 되니까 3 이상 얘는 2가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m값이 2일 때는 이제 요게 2분의 3이 됩니다. m값이 2일 때는. 그럼 2분의 3은 1.5니까 1.5 이상 여기에 2 있잖아요. 2가 포함되잖아. 그러니까 2는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3도 집어넣으면 되죠. 3 집어넣으면은 이번에는 3분의 3이니까 얘가 1로 바뀌어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미 눈치챘겠지만 이게 지금 m분의 3이고 둘 다 양수기 때문에 m이 분모에 있으니까 m값이 커질수록 요 값은 작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m값이 3일 때는 아까 1.5보다 작아진 1이 되죠. 그래서 m값 3. 그래서 이때는 몇 가지? 2가지가 된다. 2개. 순서상이 가능한 2개. 2,1이랑 3,1 이렇게 2개가 나왔다는 얘기. 그럼 이제 n값이 5일 때도 해보면 되죠. 이제 똑같은 거를 그냥 계속 해보면 됩니다. n값이 5일 때는 두 번째 부등식의 정수로 가능한 해가 4밖에 없어요. 그래서 4만 딱 포함되면 됩니다. 4가 포함되면 된다고 요 첫 번째 부등식에 해서. 자, 그럼 마찬가지로 또 m에다가 1, 2, 3 집어넣어서 해보면 돼요. 자, 그냥 바로 할게요. m에다 1 집어넣으면 3 이상. 3 이상이 4 있잖아요. 그러니까 된다고요. 1 된다고. 그 다음에 m에다 2 집어넣으면 1.5. 1.5니까 1.5 이상이 4 있잖아요. 그러니까 된다고요. m값이 3이면 1 이상. 1 이상에 4 있잖아요. 요것만 포함되기만 하면 된다니까. x가 4가 포함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3도 된다. 여기서 몇 가지? 3가지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n값이 6일 수도 있죠. n값이 6이면 자, n값이 6이면 착착착착착. 이제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n값이 6일 때는 이 두 번째 부등식의 해 중에 정수가 가능한 게 4랑 5입니다. 근데 하나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네 둘 중에 4랑 5 둘 중에 하나만 포함돼야 돼요. 이 첫 번째 부등식의 해 중에서 4랑 5 둘 중에 딱 하나만 포함돼야 돼요. 하나만. 자, 그럼 마찬가지로 m에다가 1 집어넣을게요. 3 이상. 근데 3 이상에는 얘도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잖아요. 둘 다 들어가니까 안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요 값이 3이면 여기 4도 있고 5도 있잖아요. 둘 다 된다고요.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한 개가 아니라 몇 개? 이게 2개가 다 된다고. 그래서 안 되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1이 안 돼요. 1 안 된다고. 그럼 2를 집어넣어도 안 되겠죠. 이 값이 점점 작아지는 거니까. 1.5 이상에도 4, 5 있으니까 2도 안 되고 3도 안 되죠. 여기선 안 나와요. 여기선 안 나와요. 한 개.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총 몇 개? 5가지가 나온다. 5가지가 나온다. 자, 그럼 이때도 똑같이 이제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부등식의 해. 첫 번째 부등식의 해. 자, n분의 3. 요게 이제 마이너스 값이죠. 요게 이제 플러스 값. 그래서 요거 이상,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이하. 요게 이제 첫 번째 부등식의 해고. 자, 마찬가지로 n 값에 따라서 가능한 m을 구해보면 됩니다. 자, n 값 1, 5, 6. 자, 바로 할게요. 방금 했으니까 이제 좀 빨리 할게요. n이 1일 때는 요 해 중에 2가 포함되면 됩니다. 어차피 이 값은 음수니까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요게 중요한 값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가능한 m은 일단 음수니까 마일, 마이, 마삼입니다. 자, 마일, 마이, 마삼. 마일부터 되는지 볼게요. m이 마일이면은 요게 1이 됩니다. 그럼 1 이하에 2가 포함이 안 되죠. 그럼 요거 안 된다고. 그 다음에 m값이 마이너스 2일 때는 요게 이제 2가 돼요. 요게 2가 돼요. 그럼 2 이하에 2 있잖아요. x가 2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요게 되고. 그러면 m값이 마이너스 3일 때는 요게 이제 3으로 바뀌죠. 그럼 3 이하에도 2가 포함되잖아요. 여기 2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2가지가 나온다. 2개. 마이너스 2,1이랑 마 3,1이랑. 자, 그 다음에 n값이 5일 때, n값이 5면은, 자, 가능한 정수해가 4만 들어가면 돼요. 4가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마일, 마이, 마삼 해볼게요.
자, 여기가 마1이면 1입니다. 1 이하에 4 없습니다. 마2 집어넣으면 2 이하에도 4 없습니다. 마3 집어넣으면 3 이하에도 4가 없어요. 이거 다 안 된다고, 다 안 된다고. 다 안 된다고. 자, 그 다음에 n값이 6이면은 4랑 5 둘 중에 하나만 포함돼야 돼요. 요 영역에서. 자, 그럼 마찬가지로 마1, 마2, 마3. 자, 1 이하, 4, 5 둘 다 안 들어가죠? 안 되고요. 마찬가지. 얘가 2가 되면서 4, 5 둘 다 안 들어가고. 마이너스 3을 m에다 집어넣으면 이게 3이 되면서 4, 5 둘 다 안 들어가고. 다 안 됩니다. 여기서 다 안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가능한 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애초에 m의 부호가 달랐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도 없죠. 그대로 더하시면 되죠. 합의 법칙. 그래서 몇 가지다? 7가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문제 자체로 보면 좀 정수 조건이 들어가서 까다로운 문제는 맞지만 직보 바로 직전 시간에 제가 강조하고 또 풀어줬던 문제이기 때문에 복습하신 친구들은 오히려 원래 문제보단 가지수를 줄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맞출 수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자, 문제는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래서 방금까지 주요 문항들을 좀 같이 봤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 대비는 어떻게 하면 좋냐, 향후 대비는 어떻게 하면 좋냐, 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은 경향 자체가 중간고사 때랑 거의 유사했기 때문에 중간고사 때 말씀드렸던 대비책이랑 뭐 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교과서와 부교재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때도 교과서와 부교재에서 대부분의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근데 물론 그대로 나온 거는 아니고 뭐 조금씩이라도 변형이 돼서 이렇게 나오고 했죠. 그래서 교과서와 부교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것만 하면 되느냐? 또 안 되죠. 왜? 이번에 많이 냈는데 다음에는 조금 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봐야 되지만 마찬가지로 이것만 본다고 해서 무조건 잘 나온다라고는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봐야 되는 거. 그래서 부교재를 얼만큼 보면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 당연히 많이 볼 수 있을수록 많이 보면 좋죠. 그래도 시험 직전까지는 한 3번 정도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3번 다 풀기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면 되게 쉬운 문제들은 한번 딱 깔끔하게 풀고 내가 좀 막히는 문제나 틀렸던 문제,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는 최소 3번씩은 풀어봐야 되지 않나. 근데 이것도 사실 학생들마다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그냥 좀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 그래도 3번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자, 그 다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위권을 가르는 1등급을 가르는 그런 가장 배점이 높고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부교재에서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 특히 1등급을 노리는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모의고사 기출도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모의고사 기출 꾸준히 내고 있고, 사실 부교재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의 어느 정도도 다 모의고사 기출 문제죠. 그래서 지금 뭐 학원 교재로 쓰고 있는 그 교재가 이제 모의고사 기출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잘 보셔도 충분히 대비가 되는 편이고요. 특히 중간고사 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번 기말고사도 그렇고 이게 올해 아주 최신 따끈따끈한 모의고사에서 지금 2번 다 출제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아주 따끈따끈한 문제들은 문제집엔 또 없습니다. 일반 시중 교재에는 없죠. 이미 교재는 더 빨리 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최신 모의고사에 대한 문제들을 또 꼭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항상 마지막에 얘기 드리는 거지만 결국은 수학 실력 자체를 높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답입니다. 이게 되는 순간 뭐 문제가 이번엔 부교재에서 하나도 안 나왔네. 이번에는 최신 모의고사다. 이번에 열심히 봤는데 안 냈네.
그런 거랑 상관없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항상 현장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문제들을 풀어내서 안정적인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학 실력 자체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된다. 여기에는 당연히 기본기, 단순 계산 실력, 단순 계산 속도, 정확성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피지컬. 그래서 좀 제가 이제 학생들을 보면은 학생들마다 공부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방식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태도가 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좀 꼼꼼하지 못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하실 때 좀 더 꼼꼼하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그리고 그게 문제 풀 때 꼼꼼하게 푸는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뭔가 문제 시험에서 꼼꼼하지 못해서 문제를 꼼꼼하게 보지 못해서 마지막에 조건을 하나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해서 그래서 거의 다 푸른 문제를 틀리는 소위 말해서 실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밀하게 그걸 과연 실수라고 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그래서 평소에 공부할 때 꼼꼼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습관이 시험에서의 실수를 줄이는 걸로도 이어지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결국은 구멍 나는 부분이 최소화되고 그래서 수학 실력 자체가 이제 올라가면서 시험 문제 경향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향을 떠나서 안정적인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든 간에 점수와 등급이 확보되는 그런 거를 목표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름방학 이제 또 시작되죠. 그래서 여름방학 때 또 각자의 계획이 있으실 텐데 실력을 불문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공통수학 2입니다. 그래서 짧은 여름방학 기간 때 조금 조언을 드리자면 의욕에 넘쳐서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선택과 집중을 딱 하셔서 특히 공통수학 2에 많은 시간과 집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이제 좀 더 시간 투자할 수 있는 친구들은 또 다른 과목도 조금씩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통수학 2라는 거.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퍼파